모두 오르는데 왜 내 돈만 줄어드는가? 여러분, 요즘 장을 보러 가면 깜짝 놀라시죠? 이게 벌써 이렇게 올랐어? 그 말,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주식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코인도, 부동산도 다 오른다는데, 이상하게 내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다들 돈 번다는데, 왜 나는 점점 빠듯하지?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갑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모든 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렵게 말하면 화폐 가치 하락. 쉽게 말하면 예전엔 10,000원이면 한 끼를 푸짐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커피 한 잔에도 빠듯하다는 뜻이에요. 물건이 비싸진 게 아니라 돈이 약해진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계 경제의 큰 흐름 때문입니다. 미국은 부채를 늘리고 국채를 더 찍어내면서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 전략이에요.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진영은 돈을 푸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를 일부러 낮추면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착시가 생깁니다. 주식이 오르고 금이 오르고 코인이 오릅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약해진 달러 위에서 숫자만 커지는 착시입니다. 문제는 이 약한 달러 속에서도 원화는 더 약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달러가 약한데도 우리 돈이 더 빨리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도 진정됐고 경기도 약한데 왜 금리를 안 내리느냐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 환율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해외 자금은 어떻게 할까요? 이자 더 주는 곳으로 가야지. 그럼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순간 원화는 더 약해지고 환율은 더 오르고 수입 물가가 다시 튑니다. 이게 바로 금리 인하의 역습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물가보다 금융 안정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시기엔 벌기보다 지키는 게 전략이에요. 첫째, 자동이체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해외 결제 구독, 외화 결제 서비스가 있나요? 그게 바로 환율 폭탄입니다. 둘째, 변동금리 대출은 최대한 줄이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이기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표를 직접 써보세요. 한 달에 고정비가 얼마나 되는지, 병원비와 식비가 몇 %인지 눈으로 보이는 순간 불안이 숫자로 바뀝니다. 지금은 조급해할 때가 아닙니다. 급한 건 우리 마음이지 경제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부터 단단히 잡아야 해요. 달러의 움직임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 지출 구조는 지금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동이체 목록 한 번만 열어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다 오르지? 가 아니라 왜 내 돈만 약해지는가? 로요. 그 답은 결국 돈의 방향을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엔 이 약한 원화 속에서 우리 자산이 왜 더 빠르게 녹는지, 그리고 시니어 가계가 어떤 순서로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숨 고르고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내 돈의 흐름을 이해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시간의 가치, 내 노동의 가치, 그리고 내 노후의 가치까지 함께 희석된다는 의미예요. 요즘 보세요.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고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식이 최고치, 금값이 최고치, 비트코인도 다시 폭등. 부동산도 이제 바닥 찍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시기에는 아무것도 오르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걸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자산이 강해서가 아니라 돈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엔 10만 원으로 한 달 식료품을 샀는데 지금은 15만 원이 들어요. 그럼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그 10만 원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것.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 착시가 가짜 부자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주식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고 아파트 시세가 올랐다는 뉴스를 보며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아, 나도 이제 좀 나아졌구나. 하지만 통장에 남은 돈, 매달 쓰는 생활비는 그대로거나 더 늘었죠.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이 시점에서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누굴까요? 젊은 세대보다 소득이 고정된 시니어 세대입니다. 연금, 퇴직금, 예금 이자. 이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물가가 3% 오르면 이자도 3% 올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돈이 그대로인데 가난해진 느낌, 그게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산이 한꺼번에 오를까요? 이건 정치가 만든 유동성 착시입니다.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를 높이고 국채를 발행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달러 가치를 일부러 낮추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모든 자산이 올라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거품이에요. 유동성이 만든 부자 착시일 뿐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오르는 게 좋은가? 아니라 그 오름이 진짜인가? 로요. 코스피가 올라도 달러 환율이 그대로라면 실질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금이 올라봐야 환율이 덮어버리면 제자리입니다. 결국 자산이 오르는 속도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엔 돈을 버는 법보다 가치를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첫째, 가격 대신 비율을 보세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소득의 70%를 넘는다면 그건 이미 인플레이션에 잠식된 상태입니다. 둘째, 달러와 원화의 균형을 잡으세요. 모든 자산을 원화로 묶어두면 환율이 오를 때마다 가계가 흔들립니다. 외화 비중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셋째, 소비 습관을 조정하세요.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건 잠깐 오르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한번 올라간 물가는 잘 안 내려옵니다. 이럴 때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게 진짜 수익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온통 오른다, 오른다로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휘둘릴수록 내 지갑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게 오를 때는 아무것도 오르지 않는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 돈의 착시 뒤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그 결정이 왜 우리 생활비와 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 현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근원은 사실 단순합니다. 물가는 잡혔다는데, 경기는 힘들다는데, 그런데도 금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는 그대로고 대출이자는 여전히 높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 질문 요즘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키고 있는 건 물가가 아니라 통화의 균형이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결정할 때 한국은행은 세 가지를 봅니다. 물가 안정, 경기 흐름, 그리고 금융 안정. 지금 상황을 하나씩 볼까요? 물가 안정됐습니다. 경기,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 금리를 내려야 할 것 같죠? 하지만 문제는 마지막 금융 안정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즉, 환율이 버텨야 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원화가 약해졌습니다. 환율은 1,400원 근처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내린다? 그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일과 같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외국 자금은 떠납니다. 이자 적은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죠.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순간 원화는 더 약해집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가 생활비로 번져요. 결국 우리 지갑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물가보다 환율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물가 안정이라 말하지만 속뜻은 외국 자금 유출 방지예요. 지금은 돈이 돌아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대가로 우리 같은 평범한 가게는 숨이 막히는 걸 느끼죠. 이자 내느라 등골이 휘고 은행 창구에 앉아 있으면 금리 인하되면 좀 나아질 텐데 그 생각만 듭니다.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지금 금리를 내리면 잠깐 숨통은 트이겠지만 곧 환율 폭등이 그 숨통을 다시 죄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다시 오르고 결국 더 큰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내려갈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버틸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지출 구조의 단단함이에요. 고정비를 한 번만 정리해 보세요. 매달 나가는 돈 중 없어도 되는 고정비가 반드시 있습니다. 렌털료, 구독료, 통신비, 이자, 내역까지 쭉 써보세요. 이걸 시각화하는 순간 불안이 현실로 바뀝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금리는 언젠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활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물가가 내려가진 않아요. 돈의 방향은 늘 더디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자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금을 옮기기 전에 예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먼저 계산하세요. 이 금리로 6개월을 버틸 수 있나? 그 감각이 생기면 시장이 어떻게 변해도 덜 흔들립니다. 지금 경제의 핵심은 속도가 아닙니다. 균형이에요. 빚과 현금, 수익과 지출, 이 네 가지가 맞물려야 노후가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내 생활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재테크고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래도 언젠간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건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준비한 사람에게 오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금리 좀 내려야 할 텐데 대신 나는 내 금리를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이 말 하나가 당신의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버텨야 하는 이유, 그건 단순히 금리 때문이 아니라 이 약한 원화 속에서 우리 자산이 어떻게 녹아내리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달러도 약해졌다면서요? 그런데 왜 환율은 그대로죠? 맞습니다. 요즘은 달러 가치가 예전만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원화는 더 힘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상한 환율의 진실이에요. 먼저 달러의 흐름부터 볼게요. 달러 가치는 세계 6개 주요 통화와 비교해서 계산됩니다. 이걸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요즘 이 인덱스는 예전보다 낮습니다. 즉, 달러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원달러 환율은 1,400원 근처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우리 환율은 사실상 1,580원 수준이다. 즉, 달러가 약해졌는데도 원화는 훨씬 더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불확실성과 신뢰. 먼저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한국은 큰 변곡점 앞에 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이런 큰 이슈들이 해결되기 전까진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원화를 위험한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화를 던지고 달러를 삽니다.
불확실한 통화는 들고 있지 말자. 이게 시장의 심리예요.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도 돈이 달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해외 부동산, 미국 ETF. 예전엔 은행 예금이 전부였는데 이젠 많은 분들이 달러로 자산을 쌓는 시대가 됐죠. 이게 바로 달러 수요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달러를 찾고 있으니 원화는 자연스럽게 더 약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달러가 약한데 원화가 더 약하다는 건 사실 심리 싸움이에요. 경제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돈은 냄새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누가 불안해하느냐, 누가 먼저 팔았느냐에 따라 환율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불안은 정치적 변수,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경기 둔화가 한꺼번에 얽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달러는 약한데 그보다 더 불안한 원화가 더 약해진 겁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우리의 일상 지출에 아주 조용히 스며든다는 거예요. 기름값, 밀가루, 커피, 의료기기, 의약품, 스마트폰, 여행 경비까지 달러로 거래되는 것들이 우리 일상 속 거의 모든 물건의 밑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200원일 때보다 1400원일 때의 장바구니는 체감상 10에서 15%더 비쌉니다. 소득이 그대로라면 삶의 질이 10% 줄어든 것과 똑같아요. 이제 중요한 건 이 흐름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먼저 해외 결제 비중이 큰 소비를 줄이세요.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달러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 이건 환율이 오를 때마다 생활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 다음 생활비 중 수입품 비중을 낮춰보세요. 그게 뭐 쉬워? 하실 수 있지만 커피, 과자, 생필품 중 국내 브랜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3에서 5만 원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자산을 볼 때는 원화 기준이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 보세요. 원화로 버는 사람은 항상 달러 흐름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환율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달러가 약해졌는데도 우리 돈이 더 약한 이유, 그건 결국 심리와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바꾸는 건 정부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판단이에요.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많이 버는 사람보다 빨리 눈치채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환율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건 경고등이자 기회예요. 달러가 강할 땐 수출 기업이 웃고 수입 기업이 울죠. 그 틈에서 개인은 지출을 줄이고 자산 구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돈의 방향은 언제나 가장 불안한 쪽으로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그 뒤엔 언제나 늦게 눈뜬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은 그 늦게 눈뜬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모르는 게 위험입니다. 아는 순간부터 당신의 돈은 달라집니다. 환율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기업이나 수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환율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환율은 내 월세와 병원비, 그리고 연금의 실질 가치를 바꾸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우리는 200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지갑 안의 구매력이 약 15% 줄어든 겁니다. 기름값, 밀가루, 커피, 휴대폰, 의약품, 이런 것들이 모두 달러로 거래되죠. 그럼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게 바로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환율은 연금의 실질 가치도 흔듭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매달 100만 원이라면 1200원일 때의 100만 원과 1400원일 때의 100만 원은 다릅니다.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100만 원의 가치는 83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즉, 아무 일 안 한 것 같지만 당신의 연금은 조용히 17% 줄어든 셈입니다. 이게 바로 환율의 무서운 점이에요. 보이지 않게 한 달 생활비를 늘리고 노후 자산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퇴직 후에 일정한 소득만 갖고 사는 분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은 그냥 그대로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동안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환율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영향을 줄이는 생활 습관은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수입 비중을 줄이세요. 식품, 생필품, 의류 중 국산으로 대체 가능한 건 바꿔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싶지만 환율이 1,400원일 때 그 선택이 생활비의 방패가 됩니다. 둘째, 해외 결제 자동이체를 줄이세요. 지금 달러 구독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매달 환율 변동에 따라 생활비가 들쭉날쭉해지는 구조예요. 가능하다면 국내 결제 서비스로 바꾸거나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끊으세요. 셋째, 외화 자산을 일부 확보하세요. 모든 자산을 원화로 두면 환율이 오를 때마다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를 조금이라도 들고 있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해지 위험 분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비중과 감각이에요. 내 자산 중 달러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 내 지출 중 해외 결제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아는 사람만이 버팁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엔 벌기보다 지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걸 아는 사람이 끝에 웃습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정부가 나서서 안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처방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이미 달러 중심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 장비도 달러, 의약품도 달러, 에너지 수입도 달러, 심지어 우리 자녀의 유학비까지 달러입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그 진동은 며칠 만에 우리 식탁으로 카드 명세서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환율이 1,500원이 되어도 버틸 수 있는가? 그 질문에 그래도 괜찮아라고 답할 수 있어야 진짜 준비된 겁니다. 그 준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목록 한 줄 지우기, 해외 구독 취소하기, 필요 없는 수입품 줄이기. 작은 선택이 쌓이면 그게 바로 환율 방어선이 됩니다. 여러분, 환율은 뉴스가 아닙니다. 환율은 내 통장의 체온입니다. 식비가 오르고 약값이 오를 때 그건 경제 뉴스가 아니라 바로 나의 오늘입니다. 돈의 온도가 오를 때 몸이 먼저 반응하듯 이 변화도 느끼는 사람이 먼저 살아남습니다. 이제부터 숫자 대신 방향을 보세요.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그 안에서 나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게 진짜 경제 공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알았을 때 바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내일을 바꿉니다. 이제 환율의 이야기를 넘어 돈의 흐름 자체를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요즘 세상은 돈이 너무 많습니다. 기업도 정부도 개인도 모두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돈이 넘친다는데 내 통장은 더 마릅니다. 이게 바로 위험한 유동성의 시대예요. 유동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 돌아다니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건강하게 돌면 경제가 살아나지만 한쪽으로 쏠리면 그게 바로 거품이 됩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금 모두가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호황이 아닙니다. 과열이에요. 그리고 이런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언제나 늦게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유동성이 과도하면 금리 인하 압력이 생기고 사람들은 빚을 내서 투자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건 확실하다. 그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흐름은 늘 좋을 때가 끝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지금은 버는 사람보다 버텨야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과잉된 시기에는 버티는 사람이 손해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익 인증을 올리고 내 통장은 그대로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유동성이 만든 수익은 유동성이 빠질 때 사라집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보통은 아직 괜찮다는 말이 돌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시기에 시니어 세대가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남의 속도에 휘말리는 것이에요. 지금 내 주변에서 코인 다시 간다더라, ETF 넣으면 된다더라, 이런 말 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건 남의 리듬이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린 이미 은퇴했고 소득의 속도보다 지출의 무게가 더 큽니다. 그래서 버는 선택보다 잃지 않는 선택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유동성 장세에서는 현금이 기회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빚내서 사고 있을 때 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한 번의 조정, 한 번의 급락. 그때가 바로 기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둘째, 투자는 방향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어디에 투자할까 보다 내 돈이 묶이지 않을 구조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 좋은 투자도 독이 됩니다. 셋째,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일상으로 돌아오세요. 유동성이 과열될수록 돈은 비정상적인 곳으로 몰립니다. 그럴 때 내 삶은 기초적인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식비. 이 세 가지가 안정되어 있다면 그 어떤 시장 위기도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달릴 때 나는 멈추고 남들이 멈출 때 나는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돈의 세계에서는 빠른 사람이 아니라 늦게 흔들린 사람이 이깁니다. 유동성의 파도는 반드시 꺼집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잡습니다. 결국 지금의 유동성은 거품이면서도 동시에 경고입니다. 시장 전체가 흥분해 있을 때 현명한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그게 바로 돈을 다루는 법이고 노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다림이 전략입니다. 버티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현금, 신용, 지출. 이 세 가지를 단단히 묶어두세요. 그렇게 하면 다음번 파도는 당신 편으로 옵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다 봤다면 남은 건 판단입니다. 누가 무너지고 누가 기회를 잡는가. 그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생깁니다. 오늘 밤 당신의 태도를 점검하세요. 나는 조급한가 아니면 준비되어 있는가.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노후를 바꿀 겁니다. 유동성의 파도는 결국 꺼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이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역사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지켜준 적이 없습니다.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잊고 또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 그 무너짐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무너짐은 항상 조용히 옵니다. 뉴스에서 급락이라는 단어가 뜨기 전에 먼저 변하는 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전화가 줄고 문자 대화가 끊기고 괜찮다던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모두가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팔아야 하나요? 하지만 그때 팔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 시기엔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무너지는 사람은 돈보다 감정을 먼저 잃은 사람이에요. 공포가 오면 냉정함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건 끝났다. 이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때 사실 시장은 곧 돌아섭니다. 무너질 때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 다른 하나는 버틸 수 있는 사람. 버티는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출을 줄였고 빚을 줄였고 감정이 아닌 계획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첫째, 무너질 때는 지출부터 멈추세요. 새로운 투자를 하지 말고 기존의 소비를 잠시 동결하세요.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현금의 위치를 바꾸지 마세요. 지금 가진 돈이 안전한 계좌에 있는가, 급히 꺼내 쓸 수 있는가, 그걸 체크하세요. 그게 불안한 시장에서의 산소통입니다.
셋째, 소문을 믿지 마세요. 위기 때마다 이건 안전하다, 이건 기회다, 이런 말이 넘칩니다. 그런 말이 많아질수록 그건 더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무너짐의 순간은 당신의 진짜 재무 습관을 드러냅니다. 지출을 어떻게 했는가, 부채를 얼마나 줄였는가, 그리고 위기에서 어떤 순서로 결정을 내리는가. 이건 책이 아니라 당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내 대응을 점검하세요. 내가 흔들릴 때 내 돈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지금은 불안이 아니라 검사 시기입니다. 내 가계의 구조를 점검하고 한 달 동안의 돈의 흐름을 기록해 보세요.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 없는 곳에서 새고 있을 겁니다. 그걸 막는 순간 당신은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무너짐의 시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건 구조 조정의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는 파산이고 누구에게는 리셋입니다. 둘 다 같은 위기에서 시작되지만 태도의 차이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늘 인간보다 먼저 무너지고 인간보다 빨리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포가 지나가면 시장은 다시 움직입니다. 남는 건 결국 그 사이를 버틴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들은 당신이라면 이미 남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한 발을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위기 대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멈추고 달러가 흔들리고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올라가는 세상 속에서 우린 같은 질문을 던졌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결국 답은 단순합니다. 돈은 인간의 심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불안하면 몰리고 욕심내면 빠집니다. 그래서 경제의 본질은 수학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달러가 약해져도 원화가 흔들린 건 경제가 아니라 심리의 무게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불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불안은 다시 시장으로 번지고 결국 우리 가정의 통장까지 스며듭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구조, 환율이 바꾸는 삶, 유동성의 위험,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지켜야 할 질서.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태도입니다. 돈을 버는 건 기술이지만 돈을 지키는 건 태도입니다. 태도란 남들이 들뜨고 있을 때 조용히 생각하는 힘, 모두가 두려워할 때 천천히 움직이는 용기,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거대한 투자 비법이 아닙니다. 불안할 때 더 단순하게라는 원칙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할수록 판단은 흐려지고 단순하게 돌아올수록 길이 보입니다. 돈의 세계는 결국 인간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누구는 돈을 쫓다 마음을 잃고 누구는 마음을 지켜서 돈을 지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보다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은 적이 아닙니다. 돈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입니다. 그 방향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노후를 지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무섭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고가 아니라 준비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환율 뉴스를 들으며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같은 뉴스를 보고 대처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인생의 간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돈의 위기는 언제나 온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게 기회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을 행동으로 바꾸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불안의 시대를 지나 당신이 도달해야 할 결론입니다. 돈은 흘러가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통장이 당신의 마음처럼 단단하길 바랍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배우는 게 답입니다. 이 목소리가 오늘 당신의 하루를 조금은 단단하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2024년) 봄 송파의 한 부동산 사무실. 62세 김영자 씨는 통장을 붙잡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잔고 15억 3천만 원. 3년 전 18억 5천만 원으로 산 송파 주상복합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퇴직금의 3분의 1, 3억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층이 몇 층이에요? 그 질문 하나가 그녀의 노후를 무너뜨렸습니다. 3년 전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 2021년 4월 같은 부동산 사무실. 김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퇴직금 9억, 전세보증금 6억, 적금과 자녀 지원금까지 모두 합친 18억 5천만 원.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부동산 소장 앞에 놓인 매물은 3가지. 로열층 21억, 중간층 19억 후반, 그리고 2층 17억 8천만 원. 2층이면 뭐 1층보단 낫죠? 요즘 다 이렇게 사요? 예산 안에서 살 수 있는 건 2층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도장이 계약서 위에 찍혔습니다. 그 순간 30년간 쌓아온 자산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입주 후 2층의 민낯은 곧 드러났습니다. 낮엔 시선, 밤엔 소음, 겨울엔 그림자와 곰팡이. 보일러와 제습기를 하루 종일 돌리자 전기세는 2배로 뛰었습니다. 1층도 로열층도 아닌 2층. 불편함만 남은 회색지대였습니다. 2024년 봄 김영자 씨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매입가보다 낮춘 17억 5천만 원의 매물을 내놨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층이 몇 층이에요? 몇 안 되는 문의 전화도 층수를 듣고 나면 끊겼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호가는 17억, 16억 5천만 원, 16억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15억 8천만 원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중개 수수료 1,400만 원과 각종 부대 비용을 제하면 남은 건 15억 3천만 원, 손실 3억 2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3년 만에 증발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통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노후를 지킬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성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2층이라는 선택이 왜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 5천만 원. 김영자 씨 부부의 평생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퇴직금 9억, 전세 보증금 6억, 적금과 자녀 지원금까지 모두 합친 돈. 이제 이 돈으로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2021년 봄 두 사람은 송파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강남 접근성,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 노후에 팔기도 쉽고 자산 가치도 유지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고점에 가까웠고 인기 단지는 대부분 20억 이상이었습니다. 로열층은 매물이 나오자마자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김영자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로열층은 21억, 최소 2억 5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정기 수입은 없었고 매달 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출까지 안고 들어가는 건 무리야. 남편의 말에 김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간층은 어떨까? 19억 후반대 매물이 있었지만 세금과 취득세까지 계산하니 총 부담액이 20억을 넘었습니다. 추가 대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남은 건 2층이었습니다. 매매가 17억 8천만 원. 세금과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해도 18억 5천만 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산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당시 은행 이자율은 오르고 있었고 2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규제도 강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한 채만 제대로 대출 없이 깔끔하게 사자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2층이라도 송파잖아. 나중에 팔 때도 수요는 있겠지. 그들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송파 일대는 재건축 호재와 개발 이슈로 시장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2층이라도 빨리 사두는 게 낫다는 말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마지막 계산서를 펼쳤습니다. 잔액, 세금, 취득세, 인테리어 비용, 이사 비용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항목을 합산하니 남은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이제 대출 없이 집은 마련한 거야. 월세나 이자 걱정은 없겠지. 부부는 안도하며 계약을 결심했습니다. 논리적이었고 계산적이었고 나름 신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에는 단 한 가지 모든 걸 뒤흔들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층수? 예산 안에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2층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깊이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어떤지, 일조량은 충분한지, 매도할 때 얼마나 깊이 대상이 되는지, 그 질문들은 계산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계산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숫자 밖에 숨어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입주 첫날 김영자 씨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시원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맞은편 베란다 2층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과 몇 미터 거리 커튼을 치지 않으면 서로의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자 씨의 집엔 낮에도 커튼이 쳐졌습니다. 햇살은 사라졌고 거실은 하루 종일 음지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천장을 타고 벽을 따라 번졌습니다. 1층처럼 자유롭지도 중간층처럼 조용하지도 않은 애매한 2층. 층간 소음 항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2층이니까 이해해달라. 위층 주민의 말은 짧았습니다. 김영자 씨는 그날부터 귀마개를 끼고 잠을 청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오후 2시 맞은편 고층 건물 그림자가 거실을 덮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자 곰팡이가 슬금슬금 피어올랐고 창문에는 결로가 맺혔습니다. 하루 종일 제습기를 틀고 보일러도 평소보다 세게 돌려야 했습니다. 전기세는 입주 첫 달 대비 2배로 뛰었습니다. 곰팡이 제거제, 결로 방지 필름, 추가 난방비. 김영자 씨의 가계부엔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추가 지출이 생겼습니다. 예산에 딱 맞춰 샀던 그 집이 어느새 돈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삶의 질로 번졌습니다. 낮에도 커튼을 치고 살다 보니 집안은 항상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벽지엔 얼룩이 생겼고 거실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짜증이 늘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중간층을 살걸.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는 말이 되었습니다. 2층이라는 선택은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가격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생활의 불편함은 돈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부부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 김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매도 시장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2024년 봄 김영자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젠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3년 동안 꾹 참고 버텼지만 더는 빛도 공기도 소음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층이 몇 층이에요? 처음 걸려온 전화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층입니다. 아, 네. 뚝. 전화는 그 한마디 뒤에 그대로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전화, 그 다음 전화도 똑같았습니다. 층수를 듣고는 모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김영자 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요? 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2층은 잘 안 나가요. 가격을 좀 더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호가는 17억 5천만 원, 매입가 18억 5천만 원보다 1억 정도만 낮춘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은 뜸했고 2달이 지나자 중개소에서 먼저 가격 인하를 권했습니다. 17억, 16억 5천만 원, 16억. 호가는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이미 고점에서 식어가고 있었고 2층 매물은 가장 먼저 외면당하는 위치였습니다. 김영자 씨는 매번 가격을 낮출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퇴직금, 전세보증금, 평생의 저축이 녹아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억 8천만 원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처음 부른 가격에서 1억 7천만 원이 낮아진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부대 비용과 중개 수수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대 비용과 빌린 돈 그리고 중개 수수료 1,400만 원. 모두 빼고 나니 통장에 남은 금액은 1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매입가 18억 5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그녀의 눈앞엔 3년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층수 하나가 인생의 계산을 무너뜨릴 줄은. 2층은 싸서 샀고 2층이라 안 팔렸습니다. 문제는 그 단순한 사실을 계약 도장을 찍던 그 순간엔
아무도 진지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김영자 씨의 통장에는 15억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3년 전 18억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계산은 3억 2천만 원의 손실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그냥 2층이었을 뿐인데. 2024년 봄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던 날, 김영자 씨는 손에 계약서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손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집을 팔고 남은 돈은 15억 3천만 원. 김영자 씨는 집에 돌아와 처음 송파 아파트를 살 때 세웠던 계획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매매가 18억 5천만 원. 보유 예상 기간 10년. 월 관리비와 세금 약 70만 원. 예상 시세 상승 최소 3억. 그 모든 계산은 손실 3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퇴직 후 생활은 생각보다 빠듯했습니다. 국민연금 180만 원, 남편의 개인연금 120만 원, 총 월 수입 300만 원. 그동안은 아파트를 자산으로 보고 안심했지만 매도 후 남은 금액은 재투자 계획을 세우기엔 애매했습니다. 적당한 전세를 얻고 남은 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는 원래의 시나리오도 이젠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 김영자 씨는 밤마다 전기불을 끄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부부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녁 식탁에 앉으면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층을 선택했던 그날의 결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냥 조금 무리해서 중간층을 샀더라면, 그날 누군가 제대로 말만 해줬더라면, 후회와 불안은 조용히 스며들었고 노후의 삶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자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층수 하나, 선택 하나가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드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산은 완벽해 보였고 선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산의 세계에서 작은 변수 하나가 30년의 계획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에서 1층과 탑층을 선택한 두 가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3년 뒤 수억 원의 차이로 돌아왔습니다. 김영자 씨 부부가 2층 매도를 마친 같은 시기, 같은 단지에서는 전혀 다른 두 가구의 거래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1층 매물, 다른 한쪽은 탑층 매물이었습니다. 이웃 정모 씨는 김영자 씨보다 한 달 먼저 1층을 17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습기 많고 프라이버시 떨어진다며 꺼리는 분위기였지만 정 씨는 다른 관점으로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릴 필요 없고 아이들 뛰어도 눈치 안 보고 노년엔 오히려 편해요. 무엇보다 그는 정원 확장 공사와 전용 테라스 설치가 가능한 구조를 눈여겨봤습니다. 입주 후 외부 테라스를 예쁘게 꾸미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층 매물이면 연락 달라고. 2024년 봄 그가 집을 내놓자마자 실거주 수요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래가는 18억 3천만 원. 취득세와 세금을 빼고도 약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불편해서 저평가됐던 1층이 수요층이 확실한 틈새 매물로 바뀐 겁니다. 반면 탑층에 살던 박 부부는 김영자 씨보다 6개월 늦게 집을 팔았습니다. 처음엔 관리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탑층 특유의 트인 조망, 소음 없음,
일조량 최고라는 장점이 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탑층은 잘만 내놓으면 웬만해선 가격 안 꺾입니다. 실수요자들이 먼저 알아봐요. 실제로 2024년 봄 거래가는 20억 5천만 원에 성사됐습니다. 박 부부는 세금과 비용을 제하고도 약 1억 8천만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시기.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김영자 부부 2층. 매입가 18억 5천만 원, 매도가 15억 8천만 원. 손실 3억 2천만 원. 정모 씨 1층. 매입가 17억 5천만 원, 매도가 18억 3천만 원. 수익 5천만 원. 박 부부 탑층. 매입가 18억 7천만 원, 매도가 20억 5천만 원. 수익 1억 8천만 원. 단지 층수 선택만 달랐을 뿐인데 결과는 최대 5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김영자 씨의 계산은 논리적이었고 당시엔 합리적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층수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자산 가치를 가르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김영자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땐 그냥 예산 안에 들어온다는 이유 하나였어요. 층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3년이 지난 뒤였고 손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실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씨의 3년은 2층이라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시기. 1층은 플러스 5천만 원, 탑층은 플러스 1억 8천만 원, 그리고 2층은 마이너스 3억 2천만 원. 층수 하나가 5억 원 가까운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층수는 취향이 아니라 가격과 황금성을 가르는 핵심 변수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영자 씨처럼 예산표에 숫자를 맞추는 것만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는 단순한 평수나 입지뿐만 아니라 층수, 동향, 프라이버시, 일조량까지 함께 결정됩니다. 층수별 자산 가치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열층, 매도 경쟁력 최상, 프리미엄 고정, 중간층, 실거주 수요 꾸준, 황금성 안정, 1층과 탑층, 특수 수요층 확실, 전략적 접근 가능, 2층, 프라이버시, 소음, 일조 모두 애매, 매도 시 외면 1순위, 단순히 예산에 맞는다고 선택하는 건 결국 3년 후 통장 잔고에서 수억 원이 빠져나가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층이나 탑층처럼 개성이 강한 층은 초기에 저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층이 확실하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1층은 테라스 확장, 계단 없는 구조 등으로 고령층과 아이 있는 가정의 실수요가 뚜렷합니다. 탑층은 소음, 조망, 일조량 등에서 프리미엄 요소가 확실합니다. 반대로 2층은 강점이 뚜렷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실거주 편의성도 황금성도 중간에 끼어 애매합니다. 김영자 씨 부부의 계산은 숫자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층수라는 변수는 계산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프라이버시, 소음, 습기, 일조량, 관리비, 전기세, 곰팡이 제거 비용. 이런 현실적인 항목들이 매달 가계부에 스며들어 결국 수천만 원의 누적 비용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그땐 그냥 예산 안에 들어온다는 이유 하나였어요. 층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는 모른다는 이유로 돈을 잃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보는 공개돼 있고 사례는 곳곳에 있습니다. 층수 하나가 노후 자산을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제는 감이 아니라
계산으로 선택할 때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돈 되는 아파트 선택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 부부들이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층수는 대충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하지만 층수 하나가 3억 원의 손실을 만들 수도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층수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가격과 황금성을 가르는 계산 항목이라고. 아파트 층수 선택, 시니어가 꼭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프라이버시. 맞은편 동과의 거리, 시야 차단 여부, 커튼 없이 생활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일조량과 그림자. 특히 겨울 오후 기준으로 현장 방문 필수입니다. 그림자가 생기면 곰팡이와 결로가 따라옵니다. 셋째, 층간 소음 구조. 1층과 탑층 여부, 필로티 구조, 위아래 세대 유무를 체크하세요. 넷째, 층수별 거래 이력.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 최근 거래가와 매도 기간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다섯째, 특수 수요 여부. 1층 테라스형, 탑층 조망형은 수요층이 명확합니다. 단순 가격만 보지 말고 찾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세요. 여섯째, 세금 관리비 유지비. 탑층 냉방비, 1층 습기 관리비 등 실사용 비용을 예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층수는 가격표가 아니라 자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김영자 씨 부부는 숫자 계산만 보고 2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서에 없던 층수라는 변수가 3년 뒤 그들의 통장에서 3억 2천만 원을 지워버렸습니다. 만약 지금 집을 보러 다니고 있다면 혹은 노후를 위한 부동산을 고민 중이라면 오늘 들은 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층수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실제 사례와 전략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